방법서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이 거짓일 수 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도, 내 귀에 들리는 것도, 심지어 수학 공식마저도 전부 누군가의 속임수일 수 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약 400년 전 한 프랑스 청년이 정말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한 문장을 발견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의 이름은 르네 데카르트. 오늘 우리는 그의 대표작 방법서설 속으로 들어갑니다. 1장 모든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 데카르트는 이 책을 아주 겸손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양식, 즉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분배된 것이다. 여기서 양식이란 바로 이성, 즉 생각하는 힘을 말합니다. 데카르트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 이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이죠. 재미있지 않습니까? 보통 위대한 철학자라면 나는 특별한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으스댈 법도 한데 데카르트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정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오히려 보통 사람들만큼 빠르게 생각하지 못할 때도 많았고 상상력이 풍부하지도 않았으며 기억력도 그리 좋지 않았다. 그렇다면 데카르트는 왜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단 하나의 이유를 댑니다. 바로 올바른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좋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엉뚱한 길을 가면 오히려 더 멀리 잘못 갑니다. 반대로 평범한 재능이라도 올바른 길 위에 서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자신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학문을 사랑했습니다. 유럽 최고의 명문 학교인 라 플레슈 학원에서 공부했고 그곳에서 당대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문학, 역사, 수학, 신학, 철학. 그는 모든 학문을 섭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확실한 것은 줄어들고 의문만 늘어갔습니다. 역사를 읽으면 흥미롭지만 과거의 이야기는 현재에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문학은 아름답지만 진리를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철학은요? 수천 년 동안 가장 뛰어난 천재들이 연구했지만 단 하나도 논쟁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진리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모든 주장에는 반박이 따라붙었고 어떤 이론도 완전히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데카르트의 마음에 든 학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수학이었습니다. 수학만이 확실하고 명백한 근거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수학은 주로 기술적인 문제에만 사용되고 있었고 그 확실한 토대 위에 더 큰 것을 세울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데카르트는 결심합니다. 책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세상이라는 거대한 책을 읽겠다. 그는 학교를 떠나 여행을 시작합니다. 군대에 자원하고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풍습과 문화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행에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것을 믿고 저마다 다른 것을 확실하다고 주장합니다. 한 나라에서 당연한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이 경험이 데카르트에게 결정적인 깨달음을 줍니다. 관습과 전통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믿는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진리가 아니다. 그리고 1619년 11월 10일 운명의 밤이 찾아옵니다. 독일의 한 따뜻한 방 안에서 23살의 데카르트는 하루 종일 사색에 잠깁니다. 그리고 그날 밤 3번의 꿈을 꿉니다. 그는 이 꿈을 통해 확신합니다. 자신의 사명은 모든 학문의 토대를 새롭게 세우는 것이라고. 바로 이 밤이 근대 철학이 태동한 순간이었습니다. 2장 4개의 규칙, 생각의 무기를 벼리다. 데카르트는 기존의 학문 체계를 바라보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 사람이 덧붙이고 수정하며 만든 것보다 한 사람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설계한 것이 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유를 듭니다.
여러 건축가가 제각각 지은 건물들이 뒤섞인 옛 도시보다 한 명의 도시 설계자가 빈 평지 위에 계획적으로 건설한 도시가 더 아름답고 질서 있지 않느냐고. 마찬가지로 여러 시대,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짜집기된 기존 학문보다 하나의 확실한 원리에서 출발하여 체계적으로 세운 학문이 더 견고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데카르트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자신이 나라의 법을 바꾸자거나 사회를 뒤집자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단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자기 머릿속의 학문 체계를 허물고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혁명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철학적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것을 허문다면 무엇으로 새로 세울 것인가? 데카르트에게는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유의 무기, 4가지 규칙을 만듭니다. 첫 번째 규칙, 명증의 규칙. 내가 명백하게 참이라고 인식한 것 외에는 절대로 어떤 것도 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급한 판단과 편견을 철저히 피한다. 의심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로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럽의 학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 교회의 가르침, 전통의 무게에 기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했지 정말로 확실한가는 부차적이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이 모든 권위를 한 방에 걷어찹니다. 오직 내 이성이 명백하게 인정하는 것만 받아들이겠다. 두 번째 규칙, 분석의 규칙. 검토해야 할 문제들을 가능한 한 많은 작은 부분으로 나눈다. 복잡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면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게 쪼개면 각각의 조각은 훨씬 단순하고 다루기 쉬워집니다. 세 번째 규칙, 종합의 규칙. 가장 단순하고 알기 쉬운 것에서 시작하여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 조금씩 복잡한 것으로 나아간다. 아래에서 위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이것은 수학적 증명의 방법과 같습니다. 데카르트가 수학을 사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학은 바로 이 방식으로 진리를 쌓아 올리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규칙, 열거의 규칙.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았는지 전체를 꼼꼼히 검토한다. 이 4가지 규칙은 단순합니다. 어쩌면 너무 단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의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적은 규칙을 얼마나 엄격하게 지키느냐라고. 많은 법률이 있는 나라보다 적은 법률을 철저히 지키는 나라가 더 잘 다스려지는 것처럼 데카르트는 이 4가지 규칙만을 무기로 삼아 먼저 수학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성과를 거둡니다. 기하학과 대수학을 결합하여 해석기하학을 창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좌표 위에 그래프를 그리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X축과 Y축. 데카르트 좌표계.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바로 그것이 여기서 탄생한 것입니다. 수학에서 자신의 방법이 통한다는 확신을 얻은 데카르트는 이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방법을 철학에, 세상의 모든 지식에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먼저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3장 의심하는 동안에도 살아야 한다. 임시 도덕. 여기서 데카르트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합니다. 자신의 모든 기존 믿음을 허물고 새로운 토대 위에 다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완성되기까지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집을 재건축하려면 먼저 기존 집을 허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새 집이 완성되기 전까지 살 곳이 필요합니다. 비바람을 피할 임시 거처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데카르트에게는 임시 도덕이 필요했습니다. 철학적으로 모든 것을 의심하는 동안에도 현실에서는 어떤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3가지 잠정적 생활 규칙을 세웁니다. 첫 번째 경률. 내 나라의 법과 관습을 따르고 어린 시절부터 배운 종교를 지킨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가장 온건하고 극단에서 먼 의견을 따른다. 이것은 매우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데카르트는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는 관습을 존중하면서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만 혁명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극단적인 의견은 대개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온건한 중도를 택하면 설령 그것이 틀렸다 하더라도 극단을 택했을 때보다는 진리에서 덜 벗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경륜. 일단 행동을 결정하면 비록 그 결정이 의심스럽더라도 확고하고 단호하게 따른다. 여기서 데카르트는 아름다운 비유를 듭니다. 숲속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거나 한자리에 멈춰 서 있으면 영원히 숲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방향을 정해서 끝까지 걸어가면 비록 그것이 최선의 방향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숲 어딘가의 가장자리에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원래 가려던 곳이 아니더라도 숲 한가운데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우유부단함은 최악의 선택이라는 것. 불완전한 결정이라도 확고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 이것은 4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오늘날에도 깊이 새겨들을 만한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경륜. 세상의 질서를 바꾸려 하기보다 나 자신의 욕망을 바꾸도록 노력한다. 우리가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생각뿐이다. 이것은 고대 스토아 철학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세계에 매달리는 대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없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바꾸면 됩니다. 갖지 못한 것을 원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그것을 가진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임시 도덕을 갖춘 데카르트는 마침내 본격적인 철학적 모험을 떠날 준비를 마칩니다. 그는 이후 9년 동안 세상을 여행하며 구경꾼의 자세로 세상을 관찰합니다.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고 어떤 편견도 갖지 않으며 오직 자기 안에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씩 뽑아내는 작업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네덜란드로 갑니다. 이 자유롭고 관용적인 나라에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마치 사막처럼 고독하게 그는 자신의 철학을 완성해 나갑니다. 4장 모든 것을 의심하다 그리고 발견하다. 자, 이제 방법서설의 심장부에 도달했습니다. 4장. 바로 여기서 인류 사상사를 바꾼 그 유명한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데카르트는 결심합니다. 이제 자신의 방법을 철학에 적용하겠다고.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방법적 회의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한다고 해서 정말로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은 전부 거짓이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왜? 의심을 견뎌내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찾기 위해서, 금을 찾기 위해 모래를 모두 걸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자, 데카르트의 의심의 여정을 따라가 봅시다. 첫 번째 단계. 감각을 의심합니다. 우리는 보통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서 세상을 압니다. 하지만 감각은 우리를 속인 적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둥근 탑이 가까이 가면 네모납니다. 물속에 넣은 막대기는 꺾여 보입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를 속인 적이 있는 것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각이 전해주는 모든 것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이 세상의 존재 자체를 의심합니다. 우리는 잠을 잘 때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는 그것이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걷고 말하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깨어나면 그 모든 것이 환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깨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이것도 꿈이 아닐까요? 내 앞에 있는 이 책상, 이 방, 이 도시. 이 모든 것이 정교한 꿈이 아니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단계. 수학적 진리마저 의심합니다. 이것이 가장 극단적인 의심입니다. 2 더하기 3은 5입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이것은 꿈속에서도 깨어있을 때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여기서 소름 끼치는 가정을 합니다. 만약 전지전능한 악한 존재가 있어서 나를 속이기 위해 2 더하기 3이 5라고 믿게 만든 것이라면 실제로는 2 더하기 3이 5가 아닌데 그 사악한 존재가 내 정신을 조작하여 5라고 믿게 만든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유명한 악마 가설, 기만하는 신의 가설입니다.
영화 매트릭스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모든 현실이 사실은 기계가 만들어낸 시뮬레이션이라면 데카르트는 이미 400년 전에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남지 않습니다. 감각도 거짓, 세상의 존재도 거짓, 수학도 거짓. 모든 것이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망적인 순간 데카르트는 섬광 같은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하자. 좋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의심하고 있는 나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지 않는가? 속임을 당하려면 속임을 당하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거짓을 믿으려면 믿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의심하려면 의심하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전지전능한 악마가 나를 속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속임을 당하고 있는 나는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 이것이야말로 어떤 회의론자도 어떤 악마도 흔들 수 없는 철학의 제일 원리입니다. 데카르트는 이 발견에 전율합니다. 마침내 모래 속에서 한 알의 금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 한 점의 확실성 위에 그는 이제 새로운 건물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데카르트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나는 무엇입니까? 몸입니까? 아닙니다. 몸은 감각의 영역에 속하고 감각은 이미 의심했습니다. 내가 몸이 없다고 가정해도 생각하는 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을 멈추면 내가 존재한다고 믿을 이유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생각하는 것, 즉 정신입니다. 정신은 몸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며 몸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의 유명한 심신이원론의 출발점입니다. 정신과 육체는 전혀 다른 두 실체라는 주장. 이 주장은 이후 수백 년간 서양 철학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데카르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의 존재를 확인한 후 그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이니까요. 모든 것을 아는 존재라면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내 안에 완전한 존재의 관념이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스스로 완전함의 관념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관념은 실제로 완전한 존재, 즉 신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존재인 신은 기만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존재에게 속임수란 불완전함의 표시이니까요. 신이 기만하지 않는다면 내가 명석하고 판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써 데카르트는 악마 가설을 물리칩니다. 전지전능한 악마가 나를 속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 하지만 완전한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은 기만하지 않으므로 내 이성이 명백하게 파악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의심에서 출발하여 자아의 확실성을 발견하고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마침내 진리의 기준을 확보합니다. 이것이 데카르트가 세운 형이상학의 건축물입니다. 5장 세계의 비밀을 풀다 자연과 생명. 형이상학의 토대를 세운 데카르트는 이제 자연의 세계로 눈을 돌립니다. 그는 자연의 법칙들을 탐구합니다. 빛의 본질은 무엇인가? 별과 행성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지구 위의 물과 공기와 불은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가? 광물은 어떻게 생겨나고 식물은 어떻게 자라는가? 여기서 데카르트는 당대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주장을 합니다. 자연은 기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모든 현상은 물질의 운동과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비로운 힘이나 초자연적 원인이 아니라 순수한 역학적 원리로. 특히 흥미로운 것은 데카르트의 심장과 혈액순환에 대한 논의입니다. 당시 윌리엄 하비가 혈액순환을 발견한 직후였습니다. 데카르트는 이 발견을 높이 평가하면서 심장의 작동을 기계적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심장은 일종의 열기관이며 그 열이 혈액을 팽창시키고 순환하게 만든다고. 그리고 여기서 데카르트는 동물 기계론이라는 놀라운 주장을 펼칩니다. 동물의 몸은 정교한 기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신이 만든 자동기계.
동물은 아무리 복잡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기계적 반응일 뿐이며 거기에 정신이나 영혼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원숭이나 다른 동물의 외형을 완벽하게 본뜬 기계를 만든다면 우리는 그것이 진짜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데카르트는 인간만은 기계로 환원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언어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아무리 정교한 기계라도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언어를 구사할 수는 없습니다. 앵무새가 말을 따라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보편적 적응력입니다. 인간은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기계는 특정한 일은 인간보다 잘할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 적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보편적 유연성은 이성의 표지이며 이성은 기계적 장치가 아니라 정신, 영혼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육체라는 기계 외에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성적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물질이 아니므로 육체가 죽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데카르트는 여기서 영혼의 불멸을 암시합니다. 비록 이것을 완전히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정신이 육체와 독립적인 실체라면 육체의 죽음이 곧 정신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던지는 질문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기계가 정말로 생각할 수 있는가? AI가 진정한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인간과 기계의 근본적 차이는 무엇인가? 데카르트는 이미 400년 전에 이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6장, 왜 이 책을 썼는가? 그리고 왜 머뭇거렸는가? 마지막 장에서 데카르트는 매우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사실 그는 이 책을 출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갈릴레오 사건이었습니다. 1633년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종교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데카르트도 지동설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레오의 소식을 들은 데카르트는 자신이 준비 중이던 자연학 저작의 출판을 포기합니다. 교회와 충돌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논쟁과 갈등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흥미롭습니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원칙을 공개하면 이점보다 해로움이 더 클까봐 두려웠다. 내가 발견한 것들이 나에게는 매우 유용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거나 왜곡하여 이상한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사상이 오용될 가능성을 걱정한 것입니다. 반쯤 이해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갈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 출판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데카르트는 깨달았습니다. 자연의 비밀을 밝히는 데는 수많은 실험이 필요하고 그 실험들은 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이 발견한 방법을 세상에 공개하면 다른 연구자들이 이어서 더 많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말합니다. 학문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진리의 탐구는 세대를 이어가며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사람의 생은 짧지만 인류의 지식은 축적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그는 이 책을 씁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진리를 탐구했는지 알려주기 위해. 그리하여 뒤에 오는 사람들이 자신이 멈춘 곳에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지만 데카르트는 마지막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 방법서서를 통해 여러분에게 이성의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내가 어떻게 나의 이성을 사용하려 노력했는지를 보여드리려는 것뿐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논문이 아니라 서설, 즉 이야기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데카르트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길이 옳았는지는 각자가 판단할 몫이라고. 에필로그. 그렇게 데카르트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돌이켜보면 이 작은 책이 담고 있는 것은 실로 거대합니다. 한 인간이 기존의 모든 권위와 전통을 내려놓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이성만을 믿고 진리를 찾아 나선 이야기.
모든 것을 의심한 끝에 의심할 수 없는 단 하나의 확실성을 발견한 이야기. 그리고 그 한 점의 확실성 위에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려 한 이야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며 어떤 권위에도 기대지 않고 진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선언. 데카르트 이전의 세계에서 진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신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전통으로부터. 하지만 데카르트 이후 진리는 각 개인의 이성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근대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철학적 출발점입니다. 400년 전 독일의 한 따뜻한 방에서 시작된 한 젊은이의 사색이 인류의 사유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것 하나쯤 의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의심의 끝에서 여러분만의 확실한 진리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으로 르네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